오늘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랭보와 베를렌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토탈 이클립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상징주의는 보편적인 감정이 아닌 심층적인 의식세계를 암시와 상징을 수단으로 표현하려고 한 문학 사조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주의의 선구자는 보들레르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마적 미라는 전혀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 시인입니다. 대표적 시집으로 악의 꽃이 있는데 악의 꽃이라는 제목 자체가 악과 아름다움을 결합시키는 모순적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수천 년 동안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19세기 유럽 사람들에게 악하고 사탄적이고 추하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름답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창녀가 아름다우며 선보다 악이 더 아름다우며 살인과 공포가 아름답다고 한 최초의 시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악마적 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내 마음에 삶의 공포와 삶의 환희라는 대립되는 두 감정을 느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신을 향한 것과 사탄을 향한 두 개의 동시적인 청원이 있다. 신을 향한 기원 또는 정신성은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사탄을 향한 청원 또는 동물성은 하강의 기쁨이다. 그의 시 미의 찬가 첫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하늘에서 왔건 지옥에서 왔건 무슨 상관 있겠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천상에서 오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사탄적인 거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말하는 전통적 미학을 완전히 파괴하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 그는 사탄적인 것이라도 무한의 문만 열어준다면, 그러니까 이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게만 해준다면 뭐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오 아름다움이여, 끔찍하고도 어수룩한 거대한 괴물이여, 그대의 눈과 미소와 그대의 발이 나에게 내가 좋아하지만 알지도 못한 무한의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보들레르는 당시 유행하던 인도산 대마초 아시시에 취해 스스로가 만든 인공낙원 속으로 도피해 창녀들에게 영감을 받아 시를 쓰며 살았지만 이 삶의 건태로움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의 창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탄에서 왔건 하나님에게서 왔건 무슨 상관 있겠소. 천사건 세이렌이건 무슨 상관 있겠소. 부드러운 눈매의 요정이여, 리듬이고 향기이며 비친 오 나의 유일한 여왕이여, 그대가 세상을 덜 추하게 하고 시간의 무게를 덜어주기만 한다면. 다음은 그의 시 금간종입니다. 내 넋은 금이 같네. 내 마음속 권태의 노래로 차가운 밤 공기 채우려 해도 내 목소리는 사그라지네. 마치 피의 호숫가 송장더미 아래 무진 애를 써도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버림받은 부상병의 임종의 헐떡임처럼. 시에 피나 송장, 임종의 헐떡임 같은 어휘가 등장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상응의 도입부입니다. 자연은 사원이어라. 그곳에 살아있는 기둥들은 때때로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한 말을 흘려 내보내니 사람은 친근한 눈길로 그를 맞이하는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그리로 들어간다. 상징의 숲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한 말들을 알아들으며 걸어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연이 사원이라는 첫 구절은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기독교 문화에 대한 냉소 같기도 합니다. 밤처럼 비처럼 드넓은 깊고 어두운 통일성 속에서 길고 긴 메아리 멀리서 은은히 어우러지듯이 향기와 색깔과 소리 서로서로 화답하네. 그 자연의 사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향기와 색깔과 소리라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답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싱그러운 향기가 있는가 하면 오보에처럼 아늑하고 초원처럼 푸른 향기가 있다. 그리고 짙고 풍성하며 강력한 향기들도 있어 무한한 것의 확산력을 갖고서 용현향, 사향, 안식향, 훈향처럼 정신과 감각의 환희를 노래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전통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여러 향기들을 나열하며 정신과 감각의 환희를 노래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감각적 환희뿐입니다. 하지만 보들레르가 시의 형식에 있어 전통적인 12음절을 탈피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상징주의 시인 베를렌느는 보들레르도 벗어나지 못했던 전통적인 12음절로부터 시를 해방시켰습니다. 전통적인 12음절을 깨고 시에 어떤 음악성과 여백미를 부여한 그의 시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으며 현대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 거리에 비가 내리듯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인 랭보와 동성의 관계였는데 이 시는 랭보의 배신에 대한 괴로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 랭보는 17세부터 시를 썼으며 모든 전통에 반항한 풍은아였습니다. 그는 시인은 창란을 통하여 예견자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물질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창란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시는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이제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려우며 또 너무나 상징적입니다. 그의 계곡 속에 잠든 사람을 보겠습니다. 녹음진 구덩이 강물이 은빛 누더기를 미친 듯 잡초에 걸치며 노래 부른다. 태양은 당당한 산 위에 빛나고 있고 햇살이 부글부글 거품이 있는 작은 계곡. 여기에서 은빛 누더기라던가 햇살이 부글부글 거품이 있는 같은 표현은 전통적인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낯설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랭보는 일부러 이런 낯선 단어들의 결합을 찾아 너무나 뻔한 전통적인 수식어의 결합을 비우는 듯합니다. 그 다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린 군인 하나 입을 벌린 채 모자도 안 쓰고 싱그러운 푸른 풀을 목에 휘감고 잠자고 있다. 구름 아래 풀밭에 길게 누워있다. 햇빛이 울고 있는 초록 침대 안에서 창백하게 그는 햇볕 아래 자고 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평온하게.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두 개의 붉은 구멍. 마지막 구절에서 옆구리에 두 개의 붉은 구멍이란 식구를 통해 이 시가 죽은 병사를 노래한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식구는 이전 식구들과 너무나 낯선 대조를 이루며 깊은 충격의 여운을 남깁니다. 이 시는 어느 날 랭보가 계곡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보고 쓴 시인데 이 순간 그는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후 천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살에 붓을 꺾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무기 밀매상을 하다 병이 들어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결국 다리 절단 후 사망하는 풍은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랭보와 베를렌느를 그린 영화 토탈 이클립스의 마지막에 흐르는 시 영원입니다. 주관적이고 상징적 비유들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태양과 함께 가는 바다, 그 영원의 세계를 찾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 그것을 되찾았도다. 무엇을? 영원을. 그것은 태양과 함께 가는 바다. 파수의 영원, 그토록 무가치한 밤과 불길 속 낮의 기원을 드리기로 하자. 인간다운 기도와 평범한 충동으로 거기서 그대는 벗어나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사틴의 부린거리여, 그대의 유일한 열정으로부터 마침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의무는 다 타버리는구나. 거기엔 희망도 영광도 없는데 인내력이 강한 면학, 그러나 형벌은 틀림없다. 그것을 되찾았네. 무엇을 말인가? 영원이라는 것, 그것은 태양과 함께 가는 바다. 영화를 보겠습니다. 랭보가 베를렌느를 만나기 위해 파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랭보에 대한 베를렌느의 회상입니다.
베를렌느는 자신에게 없는 랭보의 천재성을 추종했습니다. 랭보는 죽은 병사 이야기를 합니다. To fill my water bottle. Prussian soldier, not much older than me. I sleep in him for a long time before I realized he was dead. Somehow that clarified things. 이때 그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천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It's everything in my body. I decided to be everyone. I decided to be a genius. I decided to originate the future. 베를렌느는 그를 파리의 시 문단에 소개시킵니다. Christ's sake,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그런데 랭보는 이곳에서 무례하기만 합니다. 자기 시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I could object to your technical approach. Well, I could object to your tie. Discussing his poetry. I see. 자기를 비난하는 자의 잔에 유황산을 붓기도 합니다. Like for children, it is hope that what is said. Santh is the potion of the damned. Of men. Shit! 시 낭독을 참지 못하고 시인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Trying to deprive you of the juice! Get out! Get out or I'll throw you out. 결국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Poetry? Careful, I swear. The Francois Premier! The primary 그는 테이블에 올라 오줌을 갈깁니다. of no talent! 베를렌느는 자신은 할 수 없는 랭보의 이 모든 행동을 천재성으로 여깁니다. Pressing thing about this city is that the artists are the fucking bourgeoisie. 17살의 랭보는 당돌하게도 함께 떠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If we go away together, I'm work again. We simply split up and move on. Help you by 돈과 영감을 바꾸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인이 된 두 사람은 런던으로 갔지만 랭보는 시를 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The layers of indifferences. 어느 날 랭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만든 베를렌느를 모욕합니다. Has led me to live an idle, pointless life of a bald, ugly things to me because his wife won't. Complacent melancholy and enough. I'm here because I choose to be. Did you choose to come to London with me? 베를렌느도 참지 못하고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하는 랭보를 비난합니다. Your mind is almost as ugly as your body. 랭보의 독설에 밖으로 나갑니다. 생선을 사들고 왔지만 여전히 자신을 비웃는 랭보를 보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Wait! 하지만 랭보도 그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Come back! Don't leave! I'm sorry! Supposed to live. See how I behave myself. 얼마 후 그들은 브뤼셀에서 다시 재회합니다. My wife, since we made love. She won't answer my 이번에는 랭보가 떠나겠다고 하고 베를렌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Commit 토로합니다. suicide. Huh? Could you be so callous? Callous. Summon me to Brussels and expect me to hang around while you're gonna leave your wife, join the army, or shoot yourself? 이제 그 유명한 권총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You know, if you leave me, you'll kill me. I don't exist without someone else. Stop whining! Some shopping this morning. I bought a gun. 베를렌느는 그날 아침 산 권총을 보여줍니다. For everybody. 그리고 떠나려는 랭보에게 총구를 We 겨눕니다. haven't seen this one before. 예전에 랭보의 편지도 언급하지만 랭보는 비웃기만 합니다. 결국 방아쇠를 당기고 총알은 랭보의 손바닥을 관통합니다. 이 사건으로 베를렌느는 감옥에 가고 랭보도 얼마 후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어느 날 다리에 입은 상처가 점점 악화됩니다. He spent 10 years in Abyssinia, 베를렌느를 찾아온 랭보의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but he wouldn't leave his work. And he designed himself a letter. 랭보는 프랑스로 가기 위해 들것을 만들게 해서 한국까지 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창 같은 노랫소리가 한스럽습니다.
As soon as you arrived, 여동생이 오빠의 마지막을 전합니다. they cut off his leg. 랭보의 죽음 뒤로 병사가 나옵니다. 천재의 삶을 살려고 했던 랭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베를렌느는 자신과 랭보를 위해 압생투수를 주문합니다. Tell me if you. 그는 여전히 랭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Down the table. Upwards. 랭보와의 사랑은 아프고 위험한 사랑이었지만 분명 아름다운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말년에 유명해진 베를렌느는 늘 같은 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랭보를 기억합니다. I found 이제 랭보이 씨 영혼의 첫 구절이 나오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the sea.